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상품 수지와 관련된 이야기, 경상 수지 중에서 상품 수지 이야기를 하면 상품 수지 지금 이게 2019년 이야기거든요. 2019년 국제 수지인데 상품 수지가 768억 6천만 달러죠. 네, 768억 6천만 달러가 상품 수지 흑자입니다. 네, 상품 수지 흑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98년도부터 계속 상품 수지가 흑자입니다. 네, 상품 수지가 흑자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화학공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도 계속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상당히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적자죠. 마이너스 230억 2천만 달러인데 이 사실은 그 서비스 수지의 대표적인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뭐 관광 또는 수송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준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 많지 않잖아요. 네, 교육이라고 하면 유학 오는 애들이죠. 유학 오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유학을 많이 가죠. 교육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적자입니다.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 교육으로 엄청나게 흑자를 보는 나라죠. 예, 유학을 미국에 가장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서 미국은 엄청난 흑자국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적자국입니다. 관광,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더 많이 나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많이 나가는 적자입니다.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관광 뭐 프랑스, 미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죠.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실 여행과 관련해 또는 관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수출액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엄청나게 돈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유물들이 유럽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관광을 많이 갑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관광 수익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뛰어넘을 정도니까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거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니 그리스니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관광 자원이 많은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고 이게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 수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플러스고 서비스는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 수지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상품 수지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경상 수지 자체가 마이너스고 수십 년 동안 마이너스였죠. 경상 수지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마이너스를 경험해 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수지가 항상 플러스인데 상품 수지는 항상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힘이죠. 미국은 전 세계의 재화와 서비스를 다 사주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빨아들이죠. 네.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큰형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누가 제일 갑입니까? 고객이 갑이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다른 나라의 수출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이어입니다.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갑입니다.
미국이 세우고 있는 금융 뭐 여러 가지 무역 질서랄지 금융 질서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김이 센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이 구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바이어의 힘, 그야말로 거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역 금융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손해를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상품 수지가 적자 또는 경상 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경상 수지가 적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은 그 경상 수지 적자를 항구적으로 뭐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견뎌온 국가거든요. 네, 견뎌온 국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축통화를 미국이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네, 뭐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한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은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버리면 되니까. 네, 물론 미국의 신용이 지금 상태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뭐 몰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이 기축통화일 수는 없긴 하지만 언젠 뭐 항상 그럴 수는 없긴 하지만 어 어쨌든 기축통화를 지금 그 달러라고 하는 파워가 있는 이상은 경상수지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힘은 바로 저 경상수지 적자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이게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생산 요소 예컨대 뭐 류현진이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미국이 그 연봉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 연봉 받은 돈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본원 소득 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나가서 일정한 임금을 또는 연봉을 받게 되면 그거를 한국에 들여왔다라고 치면은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고 받은 돈을 자국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이고 본원 소득 수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그거고요. 본원 소득 수지 그 임금뿐만 아니라 소득 그 여러 가지 이자 소득 같은 것도 본원 소득 수지에 들어가요. 이자나 배당금 우리가 이제 해외 뭐 애플에 돈을 우리가 애플 채권을 사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은 거기에 뭐 이자가 따라 붙잖아요. 그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을 받는다든지 외국으로부터 애플 주식을 샀을 때 배당금이 주어지잖아요.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배당이 되는데 그 배당 소득 이런 것들도 다 본원 소득 수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를 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해외 원조를 받는다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출연금들이 많아요. 국제 기구와 관련된 출연금들, 뭐 환경기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빈민 구제와 관련된 뭐 해외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의 출연금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해외 원조를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받는 국가에서 지금 주는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이전 소득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상수지 항목과 관련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흑자죠.
599억 7천만 달러 흑자가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저 수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투자입니다. 투자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공장을 짓고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기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해외에다가 예컨대 중국으로 간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공장을 내고 중국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면 해외로 돈을 갖고 나가야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직접 투자 항목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예컨대 뭐 다른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는 뭐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에 아주 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법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공장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달러를.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해외 법인이나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직접 투자 명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 투자라고 하는 건 뭐 채권이나 주식 아니겠습니까? 증권 투자.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다. 내가 애플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는 명목으로 나가잖아요. 달러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들어오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건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자산은 그게 기초자산이라는 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뭐 지하자원들, 여러 지하자원들, 날씨도 될 수 있고 뭐든 가능합니다. 뭐든 가능해. 거기에 대해서 그 기초자산에 대해서 일종의 내기를 하는 걸 파생상품이라고 그래요. 네,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기한 거. 어떤 사람은 뭐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거다. 어떤 사람은 내릴 거다라고 하면 둘이서 게임하기로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를 거다에 건 사람과 내릴 거다에 건 사람을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농산물 업자가, 그러니까 농민이 있다고 해봐요. 그 농민은 지금 현재 이 농산물 가격이 뭐든 1,000원인데 하나에 1,000원인데, 이 농산물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인데 이게 지금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농민 입장에서는. 다음에 이게 농사를 다 지어봐야, 다 짓고 나서 시장에 나가봐야 이게 얼마가 될지 아는데, 지금 내가 농사 짓고 아직 수확물을 거두기 이전에 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전에는 이게 농산물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을 그냥 수용한 상태에서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농민이 베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농산물 가격이 내릴 것이다. 예, 베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베팅을 해가지고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내기를 하는 거다. 네, 일종의 내기하는 거다. 파생상품 투자, 뭐 선물이니, 뭐 옵션이니, 뭐 이런 거, 네. 선물이니, 옵션이니, 뭐 이런 거, 네. 뭐 스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상품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기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어요. 네. 뭐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기타 투자 안에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다 투자 항목들입니다. 예, 투자 항목들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하게 되면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 플러스 증권 투자 플러스 파생상품 투자 플러스 기타 투자를 다 더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594억 8천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예,
억 달러인데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맨 밑에 준비자산 증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준비자산 증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 외환 보유고입니다. 네, 외환 보유고 증감이에요. 네. 외환 보유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또는 감소했다면 얼마나 감소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자본 수지는 또 마이너스 0.6억 달러, 6천만 달러가 되는데 보시면 경상수지가 599억 7천만 달러잖아요. 거기에다가 경상계정인 마이너스 594억 8천만 달러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0.6억 달러가 돼서 요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고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나라에 들락날락한 달러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요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증가한 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3 되죠. 4.3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3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3억 달러가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4.3억 달러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결국 1년 동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3억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통계적인 수치란 말이에요. 네, 이걸 다 모든 부처에서 상품 수지 더하기 서비스 수지, 본원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반상 투자, 기타 투자 여기까지 다 더해보니 더하기 플러스 이거 0.6가 마이너스 0.6 이거 자본 수지까지 다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통계적 수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준비자산 증감이 이게 바로 준비자산 증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외환보유고 증감인데 실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달러를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4.7억 달러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은 건 4.7억 달러, 14.7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적으로는 4.3억 달러가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14.7억 달러가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났죠. 마이너스가 준비자산 증가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건 증가한 거예요. 플러스면 그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겁니다. 여기 그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는 외환보유고가 증가한 거고 플러스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차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오차민 누락이겠죠. 그러니까 14.7억 달러 빼기 4.3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0.4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차민 누락. 그러니까 이거 통계적인 수치랑 여기랑 실제로 오차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차가 생겼다라고 해석하시면 오차민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수지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수지표와 관련해서 경상수지랑 금융계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간의 관계는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다른 나라와 교육을 통해서
또는 교환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거든요. 저게 599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것이죠. 네, 저게 599억 달러, 한 6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대충 해서 6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저게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네, 벌어들인 돈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실력이라고요. 실력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경상수지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금융계정은 대체로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그 관계가 그렇거든요.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간의 관계가 경상수지가 플러스면 금융계정은 마이너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있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면 금융계정은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소득이 많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소비한 것이 적으면,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이 소비한 것보다 많으면 일종의 저축해야 될 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저축을 어떻게 할까요? 저축을 해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축한 돈을 은행에 꽂아두든지 아니면 남한테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예컨대 뭐 기업한테 돈이 좀 많이 남는 사람 같은 경우는 채권을 산다든지 빌려주는 거죠.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남는 돈을 금융에 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금융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내가 은행에 그걸 꽂아두면 은행이 알아서 그 돈을 활용해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주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던가, 빌려주던가 투자를 하던가. 기타 투자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뭐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주에 투자를 하는,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돈이, 그러니까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나갈 거라고. 내 수익을 투자 병목으로 많이 내 호주머니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금융계정으로 보면, 국가의 금융계정으로 보면 마이너스죠. 나가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어디에 투자하고 하면은 나가잖아요. 네. 한 국가로 보면은 돈이 한 국가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뭐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산다든지 애플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대체로 그런 건, 내가 만약 마이너스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하는 게 더 많다. 지출하는 게 더 많다 그러면 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지금 생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금융계정으로 보면 그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동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동업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하면 그런 게 다 금융계정에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슷한 논리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사이에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성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는 균형이 되는 게 좋습니다. 국제수지가 제로가 되면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수지는 제로가 되는 게 좋고, 너무 한쪽으로 되면 적자나 흑자가 되면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균형이 더 좋다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제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 국제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국제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금융은 대체로 환율 이야기입니다. 네, 환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환율이 적혀 있죠. 네, 환율이 적혀 있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랑 외국 화폐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화폐랑 외국 화폐 교환 비율 또는 외국 화폐 그러니까 또는 자국 화폐 가치로 표시된 외국 화폐 한 단위의 가격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국 화폐 가치로 표시된 외국 화폐 한 단위의 가격, 즉 환율이라고 하는 건 외국 화폐 가격이에요. 외국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라고 하면 1,000원이다라고 하면 이 뭡니까? 뭐의 가치를 이렇게 표시한 거죠?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1달러라고 이 외국 화폐 가치를 우리나라 화폐 가치 원화로 표시한 거예요. 즉 1달러의 가치가 얼마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1달러의 가치는 1달러야 라고 하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때는 다른 것에 빗대어서 그 가치를 부여를 해야지 그냥 1달러의 가치는 1달러야 라면 동호방목에 불과한 말이 되니까 다른 화폐, 즉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그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랑 자국화폐 가치로 표시된 외국화폐 한 단위의 가격 또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의 가치를 1,000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러죠. 1,000원은 원달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원달러 환율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얼마냐? 원화로 1,000원이다 이거죠. 네, 1달러 1대 1,000의 교환 비율로 교환된다라고 교환 비율이죠.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다. 근데 1달러가 2,000원으로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환율이 상승한 거거든요. 환율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하고 환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으니까 외국 화폐 가치가 상승한 거죠. 이거는 곧 자국 화폐,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하락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격이거든요.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는 상대가격.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외국 화폐 가치, 환율이라는 말 자체가 외국 화폐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화폐 가치는 상승합니다. 즉 옛날에는 1달러 주면 1,000원을 줬는데 이제는 1달러 주면 2,000원 준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나라 화폐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1,000원을 내면 1달러를 줬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낮아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랑 외국 화폐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환율은 외국 화폐 가치다. 예, 이게 혼돈이 생기면 상당히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율의 결정과 관련돼서는 고정환율 제도냐 변동환율 제도냐에 따라서 다르죠.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환율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정합니다. 예컨대 여기 외환시장이 있다.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화폐랑 외국 화폐가 교환이 되는 시장이에요. 화폐가 교환되는 시장입니다. 네. 화폐가 교환되는 시장인데 이때 이제 그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은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이게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 교환되겠죠. 그래서 나가죠.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도 나가는데 달러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정부가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 달러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졌죠. 외환시장에서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하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들어온 만큼 정부가 빼냅니다. 달러를 빼내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러니까 달러량이 변동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를 빼내주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빼주죠. 그러면 원화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달러를 빼내줍니다. 만약에 달러가 나갔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나가면 여기 어떻게 되죠? 달러가 귀해졌죠. 그 이전에 비해서.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다시 달러를 주입시켜줍니다. 귀해지지 않도록. 그대로 나간 만큼 그대로 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환율을 일정하게 정부가 유지시켜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변동환율 제도라고 하는 건 이게 들락날락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들락날락 하는 거를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도록. 달러가 나가버리면 아까 뭐라 했죠? 들어오면은 흔해지니까 달러 환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나가면 귀해지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이게 그냥 내버려 환율이 변동되도록 내버려 두는 제도가 변동환율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그냥 정한 대로 환율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고,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네,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돼서 이게 달러액이 되고요. 제로. 그다음에 여기 환율이 되죠. 환율이 되고 이렇게 달러 공급 곡선이고 달러 수요 곡선이죠. 네. 달러가 어떻게 공급이 될까요? 네. 달러가 공급.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죠. 네. 달러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업자에 의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잖아요. 공급이 되고, 자본 유입업자에 의해서 달러가 공급됩니다. 즉 자본 유입업자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들. 예, 아까 경상수요 계정 금융 계정에서 투자한 사람들. 예, 그 사람이 자본 유입업자들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에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공급이 되겠죠. 달러는 누가 수요합니까? 달러는 누가 수요해요? 수입업자들 수요하죠. 우리나라 수입업자들. 수입을 하려면 다른 나라 상품을 들여오려면 그거 무슨 돈으로 사와야 되죠? 무슨 돈으로 사와야 됩니까? 달러로 사야 되니까 달러를 수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 유출업자들 마찬가지죠. 애플이나 자본 유출한 애플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그 주식은 달러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교환을 해서 달러를 수요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 수요와 공급의 결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요거 의해서 이거 외환시장을 나타내는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 네,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달러가 그 이전에 비해서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해지니까 환율은 올라가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달러 공급이 많아졌다.
달러 공급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그 이전에 비해서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은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 자, 그리고 환율 제도가 있는데요. 네, 환율 제도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로 나눠지는데, 고정환율 제도 저게 이제 그 IMF 분류법인데, 고정환율 제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고정환율 제도는 페그제라고 그러죠. 페그제라고 해서 어떤 연동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 연동시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 시켜 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달러에 연동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화폐랑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을 딱 고정시켜 두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000으로 고정시킨다. 1달러에 1000원 해가지고 1대 1000으로 고정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도.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연동시켜 연동돼 있는 것을 고정환율 제도라고 그러는데, 자국 법정 통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도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아예 자국 화폐 없이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자국 화폐를 그냥 다른 나라 화폐를 우리나라 화폐처럼 쓰는 경우, 그걸 달러 통용제라고 부르는데, 달러 통용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라이제이션. 네, 자국 통화를 쓰지 않고 자국에서 거래를 할 때 화폐를 달러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약소국들 있잖아요.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자국의 화폐 가치를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소국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 뭐 화폐를 발행해봐야 아무도 그 화폐를 국민들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은 그냥 달러를 쓰는 게 낫죠. 자국 화폐를 발행을 해봐야 뭐 화폐 가치를 유지를 시킬 수 없다 그러면 달러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국의 법정 통화가 없는 경우다. 이거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자국 법정 통화가 없는 경우 중에 화폐 통화 뭡니까? 유로존이죠. 예, 유로존. 예, 유로존이라고 하는 거. 예, 유로존. 유로존 내에서는 화폐 통화 EU 내에 유로존이 있죠. 유로화를 따로 쓰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자국 화폐가 없습니다. 법정 통화가. 유로화를 씁니다. 그 유로존에 있는 19개 나라들,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 다 자국 화폐를 쓰지 않고 유로화라고 하는 걸 쓰죠. 이런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게 3억 3천만 명이 유로존에 가입돼 있거든요. 인구가 3억 3천 명의 인구가 유로존에 가입돼 있고 유로화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통화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건 홍콩에서 쓰고 있는 제도인데, 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저 나라는 물가 수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그 달러가 들어온 만큼 빼버립니다. 예. 들어오면은 이게 달러가 들어오면은 이 교환이 되니까 홍콩 달러가 나가잖아요. 시중에 풀리잖아요. 달러가.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게 화폐 달러가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교환이 돼서 홍콩 달러가 나가니까 이게 홍콩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고, 이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이걸 빼줍니다. 이 홍콩 달러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들어온 만큼 빼주는 거죠.
홍콩 달러를 들어온 만큼 빼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홍콩 달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달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홍콩 달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이게 밖으로 나올 거잖아요. 이게 물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해주면 그러니까 달러를 사면서 통화위원회에서 달러를 사면서 홍콩 달러를 외환 시장으로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수준을 유지해 버리는 그런 제도. 이러면 여기 수급 상황이 일정해 달러가 일정해 되기 때문에 환율도 고정되겠죠.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달라는 대로 줘버려요. 홍콩. 그래서 이 통화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홍콩 같이 그 달러가 풍부하게 외환 보유고가 풍부하게 보유가 돼야 이게 언제든지 지급이 보증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달러를 달라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줍니다. 달라는 대로 줘요. 달러를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 가져 나가게 되면 이렇게 홍콩 달러가 들어오죠. 그럼 시중에 홍콩 달러 그러니까 화폐가 부족하게 되고 그럼 다시 화폐를 풀기 위해서 달러를 들여오는 이런 이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사실 홍콩 달러 시중에 풀리는 돈은 그대로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제도를 가진 것이 통화위원회 제도, 홍콩의 통화위원회 제도다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인 고정환율 제도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화폐에다가 연동을 시키고 우리 자국 화폐를 연동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변동환율 제도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고정환율 제도를 한다 그러면 이 달러에다가 1달러에다가 우리나라 화폐 1,000원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복수 통화에 앵커시킬 수도 있어요. 복수 통화. 예컨대 뭐 달러하고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이 세 개를 바스켓에 넣고 요거에 가중 평균 한 거를 가중 평균에서 산출된 1달러를 우리나라 1,000원과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 통화에 연동시킬 수도 있고요. 복수 통화에 연동시킬 수도 있다라고. 그 고정환율 전통적 의미의 고정환율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일 통화에 연동시킬 수도 있고 복수 통화에 연동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형태의 환율 제도라고 하는 건 저 큰 의미에서 다 고정환율 제도예요. 환율대 제도가 있거든요. 환율대 제도, 목표 환율대 제도라고 해서 보통 고정환율 제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환율 밴드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컨대 1% 이내에서 환율이 변동하도록 이 대가 있습니다. 환율이 밴드라고 그러죠. 환율 대가 있습니다. 밴드가 있고 이 밴드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 개입하지 않고 이 밴드를 벗어나 버리면 개입을 하는 그게 목표 환율대 제도 뭐 중간 형태 중에 뭐 목표 환율대 제도가 있고 뭐 크롤링 고정 환율 제도는 간헐적으로 이제 고정 환율 수준을 변동시킵니다. 정부가 알아서 그리고 환율대도 변동시킬 수 있겠죠. 크롤링 환율대 제도라고 해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 뭐 기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점점 천천히 느리게 변한다는 뜻인데 하여튼 뭐 그런 중간 형태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환율 제도라고 하는 건 환율 수준을 외환의 수급 상황에 방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수준을 외환 시장의 수급 상황에 방임하는 제도. 환율이 마음대로 변동하도록 만드는 제도인데 완전히 자유롭게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체로 정부가 관리를 해요. 조금씩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환율 그리고 우리나라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97년 외환위기가 온 이후로는 변동환율 제도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사실 제대로 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일본, 우리나라 정도가 지금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환율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1945년부터 64년까지는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그래서 1달러에 13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에다가 우리나라 130원을 연동시킨 거죠. 여기에다가 묶어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64년부터 80년까지 단일 변동환율 제도인데, 사실 이거 변동환율 제도 아니에요. 단일 고정환율 제도였는데 단일한 그 화폐, 그러니까 달러에다가 연동을 시키되 조금씩 변동을 환율을 변동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그냥 단일 변동환율 제도라는 것이지 이게 변동환율 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정환율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변동을 시켜가지고 한 3번 정도 변경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1달러에 255원이었던 거를 계속 이제 환율을 상향 조정해서 결국에 74년에 이게 64년에 된 거죠. 1964년에 된 건데 74년에 1달러에 484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수준에서 이게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수바스켓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이제 단일한 달러에만 연동을 시키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실세 방향을 반영을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바스켓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화폐에다가 아까 이제 단일 화폐에다가 앵커 이게 연동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화폐의 평균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연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복수 바스켓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베타 곱하기 이 환율이에요. 환율을 2라고 했을 때 환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베타에다가 SDR 통화군 더하기 베타 다시 곱하기 그 독자 통화군 더하기 알파, 이게 이제 환율 산출식인데 SDR 통화군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통화를 의미합니다. SDR이라고 그 국제화폐가 있어요. 그 IMF에서 정하는 국제화폐인데 그 국제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그 통화가 있습니다. 그걸 국제 통화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때 이제 복수 바스켓 제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복수 바스켓 제도에 있어서의 SDR 통화군, 이 당시 SDR 통화군은 그는 달러, 엔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랑, 그 다음에 마르크, 독일의 마르크,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이 5개였거든요. 이 5개를 가중 평균한 거죠. 그리고 베타와 베타 플러스 베타 다시는 1이었어요. 가중 평균한 거예요. SDR 통화군과 독자 통화군 이거를 가중 평균을 한 겁니다. 가중 평균을 하고 알파는 실세 반영 장치라고 해서 실세를 반영해서 정부가 알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베타 값과 베타 다시 값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SDR 통화군은 알죠. 이미 IMF에서 공표를 한 거니까. 독자 통화군 안에 바스켓이 있을 텐데 어떤 나라의 통화가 여기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수 바스켓 제도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제도는 그냥 정부가 정한 겁니다. 정부가 이게 공개가 베타 다시
그 다음에 독자 통합은 알파 다 정부가 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환율을 그냥 정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1986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환율을 마음대로 정부가 정하고 있었으니 산식만 나왔고 그 산식의 변수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이 흑자 국제수지 흑자가 그거 환율 조작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환율 조작국 논란이 불거지게 돼요. 86년 이후에. 그러면서 요 복수 바스켓 제도를 없애게 되고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고 해서 시장 평균 환율 제도는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의 평균값을 구해요. 매일매일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9시에 공표를 합니다. 그 다음날 9시에. 그러니까 오늘 거래된 환율이 있을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실제 거래된 환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환율의 평균값을 다음날 9시에 공표를 합니다. 계산을 해서. 아침 9시에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면 그게 그날의 시작이에요. 그날의 시작 환율이에요. 예, 시작 환율이 되고 다시 또 여러 환율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 평균을 내서 그 다음날 9시에 공표를 하고 그게 시작 환율이 되는 그게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정 환율 제도였어요. 네, 고정 환율. 왜냐하면 밴드가 있었거든요. 아까 목표 환율제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밴드가 있었어요. 요 사이에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 밴드 안에서 변동을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요거를 벗어나게 되면 개입을 하는 그러니까 목표 환율대 제도라고 하는 것이었죠. 일종의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4%만 밴드를 허용하다가 나중에 1%, 나중에 2.5%, IMF 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밴드를 하게 되고 결국 97년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변동환율 제도로 아예 IMF의 권고에 따라서 이런 밴드도 없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사실 IMF 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해도 사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개장되자마자 계속 닫혔거든요. 몇 분 만에. 네, 그 정도로 환율 변동이 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율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다 끝냈습니다. 사실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 여러분 다 아시죠? 단기에 환율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잘 되죠. 네, 수출이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이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표시된 모든 상품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싸면 쌀수록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죠. 잘 팔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환율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경쟁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져서 환율 수준이 떨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